자, 이번 시간은 수요공급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과정이죠, 여러분들. 수요공급론은 입문서 페이지 22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요공급입니다. 우리가 그 19회 때는 7문제가량도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은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자,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매수자가 수요자고 매도자가 공급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서로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결정 요인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자, 일단은 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수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는 쪽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수요란 어떤 재화를 수요자가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 수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수요란 일정 기간에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일정 기간이라는 자체는 유량 개념인데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지 저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량이 아니라 유량 개념을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모릅니까? 자, 3년에 100개인지 한 달에 100개인지 하루에 100개인지 모르죠. 뭐 하루에 100개 먹으면 뭐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완전히 미치죠, 그죠? 삥 꽂고 다니면서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32평 아파트를 지금 이 지역에다 팔려고 합니다. 그럼 가두 면적을 해서 수요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요. 어제 샀어요 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것은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사전적. 자, 일사자를 써서 일이 벌어진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 의사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라는 개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욕구가 구매력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 아파트 3억에 팔고 싶은데요. 사시겠어요? 돈이 없대요. 그럼 수요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유효 수요를 얘기합니다. 구매력을 얘기하고. 근데 살 의사까지를 살 능력까지를 다 갖추는 건데요. 우리가 잠재 수요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기본소가 나오면. 잠재 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 우리가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수요량이란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일반적이라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일정 기간에 명시해야 하는 유량의 개념과 부동산의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유량 저량을 다 씁니다. 자, 그러니까 유량 저량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스타트가 뭐가 나오냐면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됩니다. 9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량과 저량을 이제 구분하는데요. 자, 유량과 저량에 대한 구분되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유량은 이 흐를 짰습니다. 강물이 흐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나왔는데 흐름,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량이라는 자체는 고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일정 시점. 그래서 스톡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저량과 유량을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자, 지금 입문서다 보니까 예제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량은 소득이라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가장 잘 뜨는 거거든요.
그럼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 와이프가 1,000만 원, 연 1,000만 원이면 쫓겨날 수도 있죠. 자,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겠죠.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뭐 더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유량의 개념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의 절량이라는 것은 자산이라는 걸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산과 재산은요, 우리가 자산과 재산은 축적된 거기 때문에 그때 틀려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3억이다. 그럼 일정 시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 소득은 유량에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절량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야매인데 절량이잖아요. 그럼 절량이니까 시점이라는 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절량을 시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아주 기초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좀 적어 놓으실 게 재고주택과 신규주택을 적어 놓으세요. 그럼 재고주택이라는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는 존재하는 시장에서 존재하는 양이 일정 시점이고요. 신규주택은 어떻게 돼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에 대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게 신규입니다. 신규는 유량이고 절량이 재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유량의 개념은 플로우, 흐름의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는 개념이다. 잡으시고요. 절량의 개념은 이 스탁으로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의 유량과 절량은 나중에 또 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주택의 경우는 2015년 1월 1일서부터 2015년 12월 30일 동안이라는 것은 1년 동안입니다. 그럼 1년 동안에 공급되어진 것은 절량의 공급량이거든요. 그럼 그때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 서비스 양은 유효 수요, 유량 수요가 된다는 얘기죠. 기간이니까. 근데 2015년 12월 30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양은 뭐예요? 이건 그 현재에 갖고 있는 양은 현재 주택은 절량의 공급이죠. 그 중에서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절량 수요가 이 절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유량과 절량이 다 있다는 얘기는 주택은 재고와 신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고는 현재 존재하는 게 절량이고요. 1년 동안 공급되는 게 절량의 아니라 유량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좀 전에 이번에 수요와 수요량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시장 수요란 구입 의사와 실질 구매력을 동시에 갖춥니다. 유효 수요되고요. 이때 실질 구매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 현금도 있고 저축된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 소득은 가압류 가처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다 조세를 뺍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한다면 소득이 뒷받침되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금융대출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금융대출금도 포함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백화점 가셔도 그 물건을 사실 때 현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카드로도 삽니다. 카드는 현찰이 아니라 카드사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금융도 하나의 유효 수요에 들어가요. 물건을 사실 때 그 상점 점포의 주인이 여러분들 유효 수요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대출금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정책 파트에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게 있는데 자, 잠재 수요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금융에 대한 대출로 담보대출을 하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LTV와 DTI인데요. LTV를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에 LTV가 60%면 6천만 원인데 이걸 80%로 고치면 8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쓰는 것도 유효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대출금도 이 욕구, 유효 수요에 포함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실 게 유량과 절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량과 절량. 자, 유량 절량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온다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스타트고요. 자, 사과를 100개 먹는다,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모르죠. 그래서 유량이라는 개념. 근데 부동산 수요는 일반적으로 유량이지만 절량 개념도 있다. 산수요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자체를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볼 텐데요. 법칙이라는 자체는 이제 원칙도 있지만 예외도 있긴 한데요. 가격에 대한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가격에 대한 우리가 법칙인데요. 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수요량을 늘리는 거와 공급량을 늘리려면 가격이 어떻게 되지만 수요 공급을 늘리겠느냐, 줄이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해야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역의 관계가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생산비보다 더 많이 받아야죠. 가격이 올라야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럼 얘와 얘는 같은 방향입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되겠고 플러스 정의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곡선으로 나타내 봐요.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격이고 여기 양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고 양이다 본다면, 자, 수요 곡선은 하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원래 이제 디맨드 커브 곡선인데 직선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요. 디맨드, 그 다음에 서플라이,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개까지만 사겠다. 1,500원이면 양을 5개로 줄이죠. 만약에 500원이다. 그럼 양을 15개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점들을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 우측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다. 10개를 공급하고요. 1,500원이다. 그러면 15개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500원이다. 그럼 5개밖에 안 만들죠. 그럼 이거는 우측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처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수요공급에서는 수요 파트가 더 잘 나와요. 얘가 80%면 얘가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수요의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그냥 재밌게 가는데요. 온라인 강의는 이제 여러분이 지루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통 저와 마찬가지로 다 주택 수요자입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 사람들은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이면 수요 법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걸으시면서 가격과 양을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줄이죠. 가격 떨어지면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실 때 수요 법칙 하면서 다니세요. 이렇게 다니시면 제가 가다가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자체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다. 우하향하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밑에 22페이지 밑에 보시면 음영 박스에 수요 곡선에 우하향하는 이유라는 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는 것은 당연히 수요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번의 기회비용을 얘기하는데요.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된 게 아니라 포기한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투자 파트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회비용은 어느 쪽에 주어진 예산에서 한 재화를 선택할 때 포기한 다른 재화의 기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많이 사잖아요. 다른 기회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재화를 종종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수요량을 오히려 증가한다는 기회비용도 수요 법칙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2번에 대체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서 수요 법칙을 설명하니까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라는 건 대신할 수 있는 재화잖아요. 그래서 A 재화와 B 재화가 있습니다. 자, 대체 관계다 보니까 가격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400원 곱하기 5개, 얘가 400원 곱하기 5개를 구매한다. 그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좀 다릅니다.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대체 효과죠. 그럼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그 해당의 A재화 가격이 200원으로 하락했다고 봐요. 그럼 당연히 A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를 안 사고 A를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B의 재화의 수요량을 줄이죠. 그러면서 A의 재화의 수요량을 늘립니다. 자, 그러면 대체했다 그래서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체 효과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그 재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니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이걸 소득 효과라고 아니라 대체 효과라고 하셔야 돼요. 소득 효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소득 효과라는 자체는요, 두 가지 재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재화만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는, 자, 만약에 자, 하나의 재화만 있다고 판단했을 때 소득 효과를 설명한다면요, 소득 효과는 당연히 옛날에는 4, 5, 20, 2,000원이 있어야지만 수요를 했었어요. 근데 2, 5, 10, 1,000원을 가지고 수요를 합니다. 그럼 1,000원만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A재화의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요, 당연히 1,000원만큼 더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높아지죠. 그럼 실질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재화가 정상재라면 그 재화를 늘리겠죠. 그래서 A 재화의 수요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체 효과가 아니라 소득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밑에 22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우리가 하락하면 그 재화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만약에 시험 문제 대체 효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소득 효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통점은요, 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 가격 때문에 그렇고요. 우하향하는 이유가 다 수요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이유, 기회비용,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다 수요 법칙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박스 기회비용 밑에 4번에 보시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프가 여기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것들 같이 연결시켜서 가도록 할게요. 좀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23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페이지 보시면 그 기회비용 밑에 4번에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수요를 합치면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가 된다는 건데요. 갑돌이와 을돌이 수요가 있어요. 그럼 합치면 시장 수요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갑돌이는 2개 사고 을돌이는 4개 샀대요. 그러면 합이 6개가 된다는 거죠.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고요.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전체에 대한 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시장은요. 그럼 우리가 이 곡선이 이제 개별 수요가 다 탄력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더 가파를 수가 있고
더 완만할 수 있고 더 완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1,500원에서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됐다. 그럼 얘는 2개밖에 안 늘리는데요. 얘는 4개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6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6개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반응을 해서 탄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죠. 자극은 동일하나 반응.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하는 자극은 똑같지만 개인적인 반응은 틀리겠죠. 자극에 대한 반응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시장 전체를 합쳤다는 것은 가격을 합친 게 아니라 수량을 합쳤기 때문에 수직적 합계가 아니라 수평적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수평적이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 개별 수요를 수평적 합계한 게 시장 전체 수요다.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죠. 이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기본소에 그래프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 수요 양의 변화냐 아니면 수요의 변화냐 요 차이점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공급자가 수요자를 꼬실 때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돈 싫어하는 여성분 없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테마로 가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해당 재화, 해당 상품,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가격에 의해서 바뀝니다. 해당 재화에.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다, 그럼 아파트의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곡선이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이게 바로 가격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이건 양이 안 붙었죠. 그래서 가격 이외가 돼요. 그래서 얘는 해당 재화, 생략할게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이동이 되는데요. 자, 아까 수요 곡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게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0원이다. 원은 뺄게요. 단위는 10개다. 1,500원이다. 그럼 5개만 사겠다. 500원이다. 칠판 2개가 15개 사겠다. 이건 다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순전히 가격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가격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1,000원이라는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10개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요. 15개로. 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금리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상하면 내야 될 이자가 많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면 자, 요거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좌측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염리 양의 변화인데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에서 15개, 얘도 10개에서 15개로 이 종속 변수가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독립 변수가 그 원인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본다면 얘는 가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됐으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얘는 가격이 아니라 금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곡선이 자체가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만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만 바뀌는데, 자, 얘는 이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요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만 곡선상의 점 이동이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염두에 이제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고 가격 이외인데 가격 이외라는 건 뭐 소득이라든지 관련재와 기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시도록 하겠고요. 자, 움직임을 봅니다. 자, 얘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이 우상향이라는 거죠. 근데 우상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만큼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이동이라는 글씨를 이제 쏟는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좌측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니까 좌측으로 좌하향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상향과 하향을 가지고 출제원들이 장난치지 않았어요. 그냥 증가는 우측이다, 감소는 좌측이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거 이렇게 봤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그렇다면 이제 24페이지 가시면 보충 설명은 그냥 염리 해당 재화의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상의 점 이동이고요. 이제 가격이라는 게 이제 가격도 얘기하지만 임대료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만이 아니라 대체재 가격, 보완재, 다른 재화 가격, 소득, 소비자 예상, 인구 변화, 이자율, 각종 규제, 정부의 이런 요인들이 되겠죠. 이건 가격이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로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결정 요인의 수요 함수라는 얘기를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과 가격 이외 요인으로서 이제 설명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보는데요. 자,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공급자가 수요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어때요? 그 꼬시는 결정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 요인이. 그래서 우리가 펑션이라는 게 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자, 수요량을 늘리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수요자가 꼬시는 원인은, 자, 우리가 남자가 여자 꼬실 때 돈 싫어하시는 분 없죠? 그죠? 여성분들 현찰이 좋아요, 카드가 좋아요? 어떤 것 같더니 둘 다 좋다는데 가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고, 근데 가격 외가 있자는 거죠. 뭐 외모를 볼 수도 있고요, 유머러스한 거, 마음을 볼 수도 있죠. 자, 이건 가격 이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가격과 가격 이외의 함수 관계가 결정 요인의 함수예요. 1번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수요는 그 재화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죠. 근데 2번서부터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의 변화로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서 첫 번째 나온 게 2번의 소득입니다. 자, 소득이 늘어나면요, 두
두 가지 재화가 있어요. 자,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늘리는 게 정상재입니다. 그래서 정상재라고 적혀져 있고요. 근데 열등재라는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열등재는 뭐냐면 우리가 중고품을 얘기합니다. 중고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 새 차 뽑지 않고 중고차 뽑죠. 근데 이 사람도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내내벨이 그거 뽑으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량을 오히려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등제는 오히려 소득이 낮았을 때가 더 늘어나는 건데 소득이 늘어나면 더 양을 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늘어나면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동그라미 4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수요는 관련재와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관련재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관련재와의 가격에 관련재와는 관련재와에다가 다른 재화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른 재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상품의 가격 때문에 해당 상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재화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누가 지인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 앞에 과일 가게에 배와 사과를 팔아요. 근데 사과 가격이 금값처럼 치솟으면 배를 많이 샀죠. 자, 배를 산 이유는 뭐예요? 사과 가격이 비싸서 샀습니다. 그 배에 해당 가격 때문에 것이 아니라 사과 가격 때문에 다른 재화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어요. 대체재는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가 대체재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하면 되죠. 근데 보완재는 함께 할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로 서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럼 커피 비싸면 그러니까 커피 비싸면 녹차 사 먹거든요. 커피와 녹차는 대체재죠. 근데 커피에 설탕 타 먹기 때문에 보완재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라는 걸 커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는데, 자, 만약에 커피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당연히 커피 수요를 줄이는 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당연히 줄입니다. 그런데 녹차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럼 녹차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녹차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커피의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죠. 그럼 이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얘한테 대체재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커피 나오지 않고 아파트 나오기 때문에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단독주택 수요를 줄여요. 그러면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보완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대체재라는 것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보완재는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재화의 소비가 증가가 다른 재화의 소비도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시에 감소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좀 전에 커피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봐요. 그럼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수요량을 줄이는 게 수요 법칙은 당연합니다. 근데 커피의 수요량만 주는 게 아니라 설탕 수요량도 따라줍니다. 그러면 설탕의 수요량을 줄였다는 것은 왜 그렇죠? 설탕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럼 얘는 얘한테 보완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해당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자동차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자동차 수요가 확 줄죠. 그러면 자동차에 휘발유 들어가기 때문에 휘발유 수요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수요가 늘어나고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도 이제 처음에 입문 과정에서 보시는데, 자, 이건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께 돼요. 나중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점점 교차 탄력성이나 또 탄력성에서 배울 텐데 그때 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른쪽 25페이지로 가시면 수요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의 선호가 아파트가 선호가 높으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를 지게 되면요 광고를 합니다. 광고에 따라서 우리가 유명 배우가 나와서 광고를 하게 되면 또 이 아파트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7번입니다. 7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얘가 잘 나오거든요. 7번은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남자분들 담배값이 다음 주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담배를 사재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서 수요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우리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돼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양을 줄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가 아니라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가격은 1,000원인데 가격 상승을 기대하니까 오히려 사재기를 해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이 잘 나와요. 근데 8번은 나중에 이제 이 공급에서 기술 진보가 될수록 공급이 늘어나고요. 생산비가 줄일수록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 두 가지 요인은 수요 결정 요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공급 결정 요인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게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 요인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제약 요인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가구 분리라는 자체는 가구가 분리하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아셔요. 근데 그것이 대가족화가 아니라 핵가족화입니다. 핵가족화된다는 건 가구가 분리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혼인에 의한 분가. 근데 만약에 대가족하면 어때요? 대가족은 떼거리끼리 몰려 살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핵가족화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공공사업을 위한 용지확보라는 건 뭐냐면 이 공공사업이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 공공수요를 많이 만들게 되면요. 어때요? 이 공공시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아파트 수요, 주택 수요도 늘어나겠죠. 소득 수준의 향상도 수요를 늘리겠고요. 대체 투자 대상의 투자재 시장의 불황. 자, 예금과 주식, 우리가 증권과 예금에 수익이 적으면 부동산에 돈이 몰리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대출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조건에 개선시켜서 이자율을 인하시킨다든가 융자 비율을 증대시킨다든가 대출 기간 연장하면 수요가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공사법상의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죠. 세율의 인하, 공법상 규제를 완화. 그다음에 주의식은 이용의식에서 소유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이용만 해서 임대료만 내는 임차 수요가 아니라 직접 사는 소유의식이 자가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의 제약 요인 감소 요인은 당연히 당해 부동산이 고가라는 건 비싸기 때문에 제약을 하죠. 그 다음에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은 대체재의 과잉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체재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해당 수요가 감소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부동산 용도의 특수성이라는 건데요. 특수성에다가 좀 박스를 쳐보세요. 얘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용도의 특수성은요. 수요량을 수요를 줄여드리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성하고 다양성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는 자체는 용도가 특수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만 원하니까 수요가 제약되죠. 근데 다양성은 다양한 사람이 원하니까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수성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재 시장 증권 예금의 호황이면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금융 조건이 악화되면 금리 인상, 융자비율이 감소하면 수요 감소하고요. 공사법상의 각종 규제를 해서 부동산의 증가세를 때린다든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적 제한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법상의 거래 규제는 뭐 그린벨트를 묶인다, 압류 대상이다. 그러면은 수요가 더 줄겠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 요인을 보는데요. 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나설 때 집을 나설 때 수요 법칙 하면서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다. 그 다음에 딱 앉아서 책상에 이렇게 한번 재밌게 갈게요.
증가시킨다는 것은 수요를 늘린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고요. 좌측은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책상에 딱 앉으셨죠, 그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오쪽,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재밌게 갈게요. 만약에 조세가 부과했다, 그럼 좌측이죠, 나쁘니까. 금리가 인하하면 우측,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이렇게 하고 나빠요, 좌측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대한 것은 그냥 특성이 아니라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은 그냥 이렇게 가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볼펜 일반 경제지보다 대체적으로 가격 비중이 크고 고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죠. 매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두 번째 줄, 니은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우리가 투여 활동의 주체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잔잔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어르신네들은 아파트를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독주택을 좋아하고 젊은 층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수요 활동 주체와 그 부동산의 우리가 종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을 테고요. 자, 디귿 부동산은 구매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 경제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자,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의 전문 용어라는 게 저번 시간에 이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체유효 이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체유효 이용은 부동산에만 쓰는 말인데요. 자, 이 칠판 중에는 동산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용도가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생산할 때 칠판을 지우는데 쓰는 목적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발하는 데 쓰는 건 아니죠. 용도가 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채용이라는 이 복잡한 용어를 써야 돼요. 전문적이고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용이라는 단어가 또 쓰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복잡한 용어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 용도로 이용하니까 주택을 지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는 게 아니라 상가를 져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은 구매 절차에 있어서 일반 경제와 다른 특수한 방법이 이용된다. 저번 시간에 부동성에서요. 자, 동산은 움직이니까 점유로 하고요. 공시를. 부동산은 등기로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을 남한테 팔아요. 그러면서 야, 너 등기해와라. 그러진 않죠. 그냥 물건 자체를 넘기면 돼요. 점유 이전이 되는데 부동산 자체는 권리를 이전시켜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일반 경제와는 다른 특수한 방법이 등기라는 게 이제 사용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 따라 종류가 틀리다는 것은 나중에 탄력성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그라미 비읍번은 보셔야 됩니다. 한번 시험지가 나왔는데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한 그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독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한 사람만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개별성에 대해서 차별화된 수요 이용이 비독점 중이 아니라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이라는 자체는 뭐 쉬워요. 공급이라는 자체는 왜 쉽냐면은 아까 공급 법칙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를 우리가 처음에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거는 뭐 아까 수요에 대한 유량, 사전적, 유효 수요라는 개념으로 기본적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공급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보는데요. 공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의만 내려볼게요. 우리 교재로는 26페이지에 있죠. 물론 부동산 공급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공급이라는 단어는 파는 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칠판주계를 예를 든다면 칠판주계 생산자가 수요자가 아니죠. 생산자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칠판주계를 1000개 만든다. 많이 만듭니까? 적게 만듭니까?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기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자, 유량 저량 중에서 유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량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량이라는
일정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요자라고 한다면요, 판매된 게 아니라 판매하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된 거는 공급에 들어가지 않죠. 판매하려는. 그래서 왜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매하려는이라는 자체가 사전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팔진 않고요, 팔려고 의도된 계획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적인 단어를 써야 되고요, 사후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요는 제가 구매력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생산력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효 공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유효 공급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저 칠판조개를 만들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때요?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트럭을. 그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야지만 능력을 갖추거든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공급에 대한 개념 갑니다. 자, 부동산 공급이란 판매자가 부동산과 부동산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강의 서비스를 팔죠.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자,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은 유량 저량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뭐 2015년 1월 1일서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지어진 공급된 것은 유량이죠. 근데 2015년 12월 30일 현재 주택이 100채가 있다. 그럼 현재 주택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저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규는 유량, 재고는 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가격 순에서 공급자가 공급하려고 하고 공급할 수 있는 유효 공급을 얘기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서 공급 법칙을 얘기했죠. 그래서 공급 법칙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